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복지주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82세 어머니의 솔직한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세 장복순입니다. 아들 부부의 말만 믿고 살던 집을 담보로 내줬다가 결국 집도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외로움 속에 살던 어느 날 옆집 청년이 알려준 복지주택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됐고 용기 내어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6개월을 살아본 저의 솔직한 후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복지주택이 궁금하셨던 분들,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이곳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까지 제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상경의 고생도 많이 했고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폈습니다. 그런데 아들 승호가 잘 자라준 덕에 모든 게 보람이 있었죠. 적어도 그 아이가 미국 간다는 날까지는요. 승호가 35살 때였습니다. 직장에서 만났다는 서윤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죠. 처음엔 예쁘고 살가운 며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끓여놓은 미역국이며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장도 가고 그땐 참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3년쯤 지나니 달라지더군요. 승호도 서윤이도요.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고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내색 안 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바쁜 거지 하고 이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승호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미국 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제 곁을 떠난다니, 그것도 바다 건너로.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물었죠. 갑자기 미국은 왜? 직장 때문에 그러니? 아니요, 어학연수요. 서윤이랑 1년만 다녀올게요. 연수 다녀오면 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날 승호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제 손 꼭 잡고 걱정 마세요 하며 한참을 위로하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꺼낸 말이 문제였습니다. 엄마, 제가 좀 돈이 필요해서요.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아도 될까요? 미국 갔다 오면 바로 갚을게요. 그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안 된다고, 내 명의로 알아보라고. 하지만 말을 못했어요. 아들 얼굴에 그려진 간절함과 기대감을 차마 지워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 해라. 어차피 1년이면 돌아온다며.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승호는 꼭 약속했으니까요. 미국에서 돌아오면 바로 대출금 갚겠다고. 그렇게 승호와 서윤이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석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가 왔어요. 넓은 아파트, 높은 건물들, 큰 슈퍼마켓. 미국 구경시켜주며 신기해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2번, 그러다 2~3달에 한 번. 그러더니 어느새 기념일에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잘 지내시죠? 저희는 잘 지내요. 요즘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1년이 지났을 때 대출금 연체 통지서가 왔습니다. 당황해서 승호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6개월, 1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승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대출금 문제 때문에 전화했어. 은행에서 자꾸 연락이 와. 전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숨 소리. 엄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워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풀려서. 사업? 어학연수 간다며? 처음엔 그랬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아,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후로도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엔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승우와 서윤이는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아들이 미국 간 지 5년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림받은 거라는 걸.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꼬박 1년이 걸렸어요. 밤마다 승호야 하고 부르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느라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죠. 결국 대출금 연체로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죠. 그렇게 저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남은 돈으로 큰 길가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세 2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반전세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눈이 내리던 겨울날,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가족도 친척도 아닌 옆집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같이 가드릴게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청년은 주민센터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가끔 제가 끓인 된장국을 나눠 먹고 고장난 전구도 갈아주는 사이였죠. 병원 동행은 물론 약도 챙겨주고 장도 봐주었습니다. 수술 후 힘든 재활 기간 동안 그 청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시기 힘드실 텐데 복지주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엔 그게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 그거 노인들 몰아넣는 요양원 같은 거 아니야? 청년은 웃으며 설명해 주었죠.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어르신들이 사는데 좀 편하게 해놓은 아파트 같은 거예요. 문턱이 없다든지 손잡이가 있다든지. 같이 모여 사시면 외롭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데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어깨 통증으로 잠 못 이루며 이 낡은 반지하 방의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나? 그 청년의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아픈 어깨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죠. 이러다 다시 넘어지면 어쩌나. 혼자 있다 쓰러지면 발견은 될까? 아들놈은 죽어도 찾아오지 않을 텐데.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그 청년에게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잠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이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주민센터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한다는 공고가 떴어요.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겠어? 돈도 많이 들 텐데. 할머니 상황이면 자격 조건에 해당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세금이랑 소득 상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전세금은 3천만 원이고 연금은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들어와. 통장에는 600만 원 정도 있고. 청년은 연필로 뭔가를 적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되겠는데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무주택이시고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하세요. 바로 신청해봐요. 그러면서 꺼낸 종이 뭉치가 신청서였습니다.
글씨가 자꾸 빽빽해서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눈이 나빠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이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분증만 주시면 제가 다 작성해 드릴게요. 청년은 며칠 동안 퇴근 후에 들러 서류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명서, 자산조사서. 서류가 참 많았어요. 이 많은 서류를 어떻게 다 준비해? 요즘은 한 곳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 오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다음날 청년은 약속대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심사 거쳐서 몇 달 후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기다려봐야죠. 기다림은 항상 길게 느껴지죠. 당첨자 발표일이 되어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귀하는 복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음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모집 인원에 비해 신청 인원이 너무 많은 경우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추가 모집 공고가 나면 또 신청해 보자고요. 그때는 제가 더 꼼꼼히 준비해 드릴게요. 청년의 말처럼 몇 달 후 추가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청년은 급한 일이 있는 날에도 퇴근 후 늦게라도 들러 서류를 점검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해 볼 만해요. 저번보다 모집 호수가 많네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 당첨되면 문자로 알려주는 거야? 당첨자 발표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아이고, 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은 정말 불편하시죠. 청년은 자기 휴대폰으로 LH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손가락 몇 번 터치하는 게 너무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나이 든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당첨되셨어요.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당첨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 순간 기쁨의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됐다고? 네, 확실해요. 보세요. 여기 이름이랑 주민번호 끝자리도 맞잖아요. 다 총각 덕분이야. 고마워, 정말. 보증금은 242만 1,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48,150원이래요.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그래도 관리비는 따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사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앞으로 사실 집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봐야죠. 고마워. 정말 총각 아니었으면 난 여기 들어갈 생각도 못했을 거야. 계약금도 내고 이사 날짜도 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청년이 함께 해주었어요. 짐을 정리하며 문득 생각했어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까?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진 나에게 이 변화가 과연 좋은 것일까?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배신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으로 향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사 날이 왔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잃고 낯선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다가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마지막 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주택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 솔직히 좀 놀랐어요. 입구부터 달랐거든요. 어머, 여기 문턱이 없네. 들어오는 입구에 단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계단도 문턱도 없어서 제 보행기가 술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병원에서나 볼 법한 깊고 넓은 크기였어요. 휠체어나 보행기가 들어가고도 충분해 보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장 먼저 눈에 뜬 건 곳곳에 설치된 손잡이였습니다. 마치 병원 복도처럼 벽을 따라 쭉 이어진 손잡이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위험하니까요. 잡고 걸으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복도를 더 걸어가다 보니 중간중간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었어요. 한 층에 3군데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게 된 집은 8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작긴 했지만 이전에 살던 반지하보다 훨씬 밝고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햇빛이 잘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방이 좀 작은 것 같네. 네, 좀 좁죠. 그래도 혼자 지내시기엔 적당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여긴 안전하게 설계됐다고요. 방 안으로 들어서니 욕실이 눈에 띄었어요. 욕실 안에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욕실 문은 미닫이 문이었어요. 이 문은 왜 이렇게 생겼어? 어르신들이 쓰러지면 안에서 구조하기 쉽게 미닫이로 해놓은 거예요. 밖으로 여는 문이면 사람이 쓰러졌을 때 구조가 어렵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곳의 모든 것이 노인을 위한 설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뭐 이런 걸 다 신경 썼나 싶었는데 살다 보니 참 고마운 배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하고 며칠 후 1층에 있는 건강관리실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러닝머신, 안마의자, 온갖 운동기구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약은 필수더라고요. 여기 건강관리실이 있다는 얘기 듣고 입주 결심했어. 처음 안마의자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다들 저마다의 이유로 이곳을 선택했구나 싶었어요. 제일 놀라웠던 건 바로 옆에 복지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서 20걸음이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웠고 아파트 내부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비가 와도 걱정 없었어요. 여기서 뭘 해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한글 수업부터 미술, 서예, 스마트폰 사용법, 춤 수업까지. 취미 생활하기 좋아요. 처음엔 어색해서 구경만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 저도 모르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스마트폰 교실이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거 배워서 뭐해? 처음에 그렇게 말했던 제가 지금은 옆집 할머니와 영상통화도 하고 카톡으로 사진도 보낼 줄 알게 되었고 유튜브로 내가 보고 싶은 영상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고요? 상황에 따라 달랐어요. 장 봐서 해먹을 힘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해먹었습니다. 하지만 귀찮을 때는 1층 경로식당을 이용했어요. 한 끼에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오늘은 미역국하고 제육볶음이에요. 1,000원? 이 정도면 혼자 해먹는 것보다 싸네. 무료로 이용하는 세대도 있고 1,000원 내고 먹는 세대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특히 몸이 불편한 날은 정말 고마운 존재였어요. 식당 옆에는 건강지원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혈압 재러 가거나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술 후에 어깨가 계속 아픈데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올해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나를 챙기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방문간호 서비스도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주기적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체크도 해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이 집에 와서 처음 겪은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간이 작다는 거였어요. 8평짜리 원룸이니 당연하죠. 큰 옷장도 놓을 수 없고 소파도 작은 걸로 드렸어요. 할머니, 그래도 혼자 사시기에 딱 좋은 크기 아니에요? 청년이 위로했지만 평생 넓은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좁은 곳,
큰 옷장도 놓을 수 없고 소파도 작은 걸로 드려야 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혼자 사시기에 딱 좋은 크기 아니에요? 청년이 위로했지만 평생 넓은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좁은 곳에 적응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복지주택의 생활이 생각보다 외롭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에 또래 이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들 각자의 삶이 바빠 마음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창문을 바라보며 사람 소리가 그립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셋째는 자유롭지만 동시에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었습니다. 식사도 병원도 생활비도 직접 챙겨야 하니 나이가 많을수록 힘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살면 최소한 내 의지대로 하루를 보낼 수는 있다. 그게 위로야. 노년의 삶은 결코 단순히 편리하거나 불편하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지켜나가는 용기. 그것이 어머니가 선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혼자 사시기에 딱 좋은 크기 아니에요? 청년이 위로했지만 평생 넓은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좁은 곳에 오니 답답한 건 사실이었어요. 또 가끔 윗집이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새벽부터 쿵쿵 소리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어느 아파트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사생활 보호와 공동체 생활이 공존한다는 거였어요. 혼자 있고 싶을 땐 내 집에서 혼자 있으면 되고, 사람이 그리울 땐 1층 복지관이나 건강관리실에 가면 금세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이곳에 모인 어르신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락이 뜸한 분,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혼자 된 분, 치매에 걸린 아내를 10년 동안 병수발하다 재산을 다 써버리고 생활이 어려워져 들어온 분. 사연은 달랐지만 외로움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옆집 박순자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었어요. 아들을 서울대에 보냈는데 캐나다 가서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 명절에도 안 와. 전화만 하지. 우리 아들은 전화도 안 해. 나 안 찾아온 지도 5년이 넘었어.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집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아플 때는 서로 돌봐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배려라는 말은 참 쉽게 쓰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설계된 공간에서 사는 건 정말 다른 경험이었어요. 이전에는 아파서 병원 가는 게 큰일이었는데 이젠 엘리베이터 한 번만 타면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니 이곳이 정말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제 집이다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좁지만 깨끗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내 공간. 그리고 문만 열면 만날 수 있는 이웃들. 소소한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준다는 느낌. 그게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어요. 물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 담보대출만 안 해줬더라면 이런데 안 왔겠지 하고요. 하지만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곳에서의 삶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더 행복하다는 생각도 가끔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지주택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넘어지면 다칠까 걱정 없는 집, 비상 상황이 생기면 벨 누르면 집으로 달려와주는 안전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곳. 그때는 몰랐지만 이곳이 제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주택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우편함에서 처음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자마자 눈을 의심했어요. 관리비가 15만 원. 원룸에 살 때 관리비가 5만 원 났는데 3배나 높은 금액이었어요. 혼자 사는 8평짜리 집에 15만 원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5만 원도 안 되는데 관리비가 15만 원이라니요. 바로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어요. 저기요, 이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처음 받아보시죠?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세대가 적다 보니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6명을 둬야 할 관리 인력을 4명으로 줄였는데도 4대 보험이 다 주민 부담으로 들어가서요. 그럼 이 돈을 매달 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수도세, 전기세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방역, 청소, 시설 관리 비용까지요. 사실 관리비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모집 공고 띄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밀려왔어요. 보증금이랑 월세가 저렴해서 들어왔는데 관리비가 15만 원이 나오니 뭔가 속은 기분이었거든요.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이렇게 많이 내면 제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한 달에 80만 원 연금에서 임대료랑 관리비를 빼면 얼마 안 남는데 어떻게 살지 고민이 됐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올라오는데 복도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복순 씨, 어디 갔다 와?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관리비 고지서 받았는데 15만 원이나 나와서. 아이고, 복순 씨 몰랐구나. 처음에는 나도 깜짝 놀랐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여기 24시간 경비도 있고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의료 서비스도 받는데 그런 서비스가 다 공짜는 아니잖아. 박할머니의 말이 일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혼자 살면서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이렇게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비싸. 맞아요, 비싸긴 해. 하지만 생각해봐.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어. 밤에 아파도 볼 사람 없고 고독사에도 아무도 모를 거야.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었잖아. 그런 거 따지면 다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날 저녁 생각이 많았어요. 이렇게 비싼 관리비를 계속 낼 수 있을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원룸에 살 때가 생각났어요. 낡고 가파른 계단, 좁은 복도, 그리고 무엇보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던 그 외로움.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 갔어요. 서예 수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원래는 고지서 받고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갈까 했는데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벌써 다른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복순 씨, 왜 늦었어요? 자리 여기 있어요.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자마자 귓속말을 했어요. 저기 새로 오신 할아버지, 장 선생님이신데 서예를 잘 쓰신대요. 과묵하신 것 같던데. 그렇게 수업이 시작되고 어느새 웃음소리가 교실에 가득했습니다. 서예 쓰다가 실수해서 먹물이 튀기도 하고 서로 작품 보며 칭찬도 하고 그렇게 2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으러 경로식당에 갔어요. 1,000원짜리 점심이었지만 반찬도 많고 맛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고요. 오늘 찌개 맛있죠? 제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한테 양념 비법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다음에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말 저 말 나누다가 문득 관리비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들 관리비 얼마씩 나왔어요? 저는 14만 5천 원이요. 나는 13만 2천 원. 비싸긴 하지만 어쩌겠어. 우리 같은 노인들이 살기 좋게 되어 있는데 아끼면서 살아야지. 관리비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우리 옆집도 관리비 부담된다고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들을 듣고 보니 나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사 후 김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녁에 옥상에서 고구마 하나 구워 먹을까요? 제가 시골에서 조카가 보내준 고구마가 있어요. 옥상에 앉아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랑이라면 자랑이지만 저는 자식 셋을 다 외국으로 보냈어요. 얼굴 못 본 지 7년이 넘었어요. 그게 참 서운해요. 저는 자식이 가까이 살지만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봐요. 제가 전화하지 먼저 전화 오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아들 며느리가 1년만 미국 다녀온다고 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돼요. 제 말에 다들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럼 복순 씨는 지금도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거야? 네, 아예 끊겼어요. 집도 날리고. 그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김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울어요, 울어. 참지 말고. 우리 다 비슷한 처지야. 자식은 있어도 찾아와 보지도 않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통해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끼리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게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옆집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그날 밤 8평짜리 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느껴졌어요. 관리비가 비싸서 고민이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안전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또 봉투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옥상에서 만났던 이춘자 할머니가 보낸 것이었어요. 정성스런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순 씨, 어제 이야기 들으며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제가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 놓을게요.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작은 봉투엔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비 부담되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힘들 때 서로 도우며 살아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비 문제는 여전히 있고 작은 집의 불편함도 있지만 이곳에서 만난 이웃들 덕분에 마음의 짐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식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물어주는 이웃들,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이곳이 진정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관리사무소에 들러 인사를 했어요. 어제는 제가 좀 무례했네요. 관리비가 비싸서 놀랐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니. 다들 처음엔 그렇게 항의하러 오세요.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돌아오는 길 1층 로비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고구마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찍 가셔서 아쉬웠어요. 고구마 맛있더라고요. 2개 남겨뒀어요. 고마워요, 순자씨. 고구마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비싼 관리비를 내는 대신 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안전,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들. 복도 끝에서 이춘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복순씨, 내일 저녁 약속 잊지 마요. 6시에 우리 집이에요. 그 순간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그래, 꼭 갈게요. 어쩌면 아들이 나를 버린 건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저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복지주택에 산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창밖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네요. 돌이켜보면 이 짧은 6개월은 제 인생에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8평짜리 작은 집도 이제는 저만의 아늑한 공간이 되었고, 한때는 비싸다고 투덜거렸던 관리비도 이제는 감수할 만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곳에서 제가 찾은 가장 큰 가치는 나눔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나눌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하루에 한 번 택배기사님이나 만날 정도였죠.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매일 누군가와 마주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춘자씨, 김치 담갔어요? 올해는 배추가 참 실하더라고요. 춘자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엊그제 담갔어요. 근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데 좀 나눠드릴까요? 고마워요. 저는 아직 어깨가 아파서 김치 담그기가 힘들어요. 대신 제가 호박죽 끓였는데 점심에 같이 먹어요. 이렇게 서로 음식을 나누고 때로는 마음의 위로도 나누는 관계가 생겼어요. 혼자 살 때는 몰랐던 함께의 가치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것들도 많았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배워? 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제가 이제는 스마트폰 교실의 열혈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도 만들 줄 아시네요. 대단하세요. 젊은 강사 선생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또래 할머니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도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쉽더라고. 전통 춤 수업도 이제는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처음엔 어깨 수술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물리치료와 재활도 꾸준히 하고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도 해주니 더 안심이 되었죠. 어르신,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네요. 운동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앞으로도 꾸준히 하세요. 간호사의 말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관리비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연금이 80만 원이니 그나마 괜찮았지만 연금이 적은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실제로 관리비 때문에 이사 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층간 소음도 문제였습니다. 옆집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복도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릴 때면 스트레스가 됐어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귀가 어두우니 TV 소리를 크게 틀고 보시니까요. 아이고, 윗집 할머니 또 새벽부터 쿵쿵거리네. 이런 불평도 했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가? 곧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복지주택 입주해서 살면서 느끼는 단점과 불편한 점은 물론 있죠. 다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도 전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측면에서요. 혼자 살 때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넘어지면 누가 알아줄까?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늘 있었죠. 그런데 이곳에선 달랐어요. 응급벨이 있어서 위급 상황에 누를 수 있고 안부 확인 전화도 오니까요. 만약 전화를 안 받으면 직원이 직접 와서 확인하죠. 어르신,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안심이 됐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저도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생겼어요. 새로 이사 오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처음엔 많이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저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불안하고 어색하고. 저기 새로 오셨죠? 저는 옆집 사는 장복순이에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게 웃기만 하셨는데 며칠 후에 조심스럽게 복도에서 말을 걸어오셨어요. 저기 복지관은 어떻게 가나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마침 저도 오늘 서예 수업이 있거든요. 같이 가요. 그렇게 새로운 이웃과도 인연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누군가 손 내밀어 주었듯이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공동체는 이어지는 거겠죠. 가끔 아들 생각이 나긴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은 더 그렇고요. 하지만 이전처럼 마음이 미어지게 아프진 않아요. 우리 아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곧 주변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젠 정말로 자식 생각도 안 날 만큼 제 삶이 채워져 있어요. 복지주택에 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집이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함을 느끼고 소속감을 갖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진짜 집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방문이었어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적응은 다 하셨어요? 그래, 총각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오랜만이구나. 이사 와보니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질문을 듣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불편한 점 물론 있었죠. 관리비, 층간소음, 좁은 공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지. 관리비가 좀 비싸고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많아. 예전 집은 넓었지만 말 붙일 사람이 없었어.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참,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게 안타깝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시죠. 공고문도 복잡하고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신청했다 한 번 떨어지면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부는 걸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가 제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더 살아보고 그때도 관리비가 너무 부담되면 다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관리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내 연금 소득으로 그럭저럭 살만해. 좀 더 살아보고 부담되면 다시 생각해봐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정말 괜찮아. 혼자 있고 싶을 땐 혼자 있고 사람이 그리울 땐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으니까. 청년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밤 작은 창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하고요. 아들에게 버림받아 상처 입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으니까요. 내 노후를 보낼 마지막 집. 그곳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직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아들 생각도 안 날 만큼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인 건 아니었습니다. 복지주택에서 살면서 겪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들려드려야겠죠. 우선 경제적 부담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처음에는 월세 5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혹해서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관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여기에 식비, 의료비, 생필품비까지 합치면 연금 80만 원으로는 빠듯했어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별도로 나오는데 8평짜리 작은 집인데도 한 달에 5만 원씩 나왔어요. 혼자 사는 노인한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래서 추위를 참고 난방을 아껴 쓰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춘자 씨,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최대한 아껴 쓰고 있어요. 두꺼운 옷 입고 이불 덮고 버티죠 뭐.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따뜻하게 살라고 만든 복지주택인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추위를 참고 사는 노인들이 있다니요.
또 다른 문제는 의료 서비스의 한계였습니다. 건강지원실에 간호사가 상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몇 시간만 계시고 응급 상황에는 대처하기 어려웠어요. 한 번은 밤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응급벨을 눌렀는데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119에 신고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국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는데 그때 느낀 게 이곳도 완벽한 의료시설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시설의 노후화 문제도 있었습니다.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게 최신식인 건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서 8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할 때도 있었고 화장실 배수가 막혀서 며칠 동안 불편을 겪기도 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수리가 늦어진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내는 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거야? 이런 불만들이 쌓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관리비에 대한 불만, 시설 관리에 대한 불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왔죠. 가장 큰 문제는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 크고 작은 마찰이 생겼어요. 아래층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서 시끄러워 죽겠어요. 공용 세탁기를 너무 오래 써서 다른 사람들이 못 써요. 처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각해졌어요.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큰 소리로 다투는 일도 있었죠. 특히 공용공간 사용 문제가 컸어요. 건강관리실의 운동기구는 인기가 많아서 예약 경쟁이 치열했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자리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는 3개월째 신청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맨날 같은 사람들만 하는 것 같아요.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만들이 쌓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위계 질서 같은 게 생기기도 했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어린 분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했죠. 또 하나 예상 못했던 문제는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분명히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 밤이 되면 그런 감정이 더 심해졌어요. 8평짜리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 결국 나는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어느 날 박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로움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제약이었어요.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밤늦게 TV를 보고 싶어도 이웃을 생각해서 소리를 줄여야 했고 요리 냄새가 날까봐 생선 굽기도 조심스러웠어요. 손님을 초대하고 싶어도 다른 입주민들 눈치가 보여서 쉽지 않았고요. 여기가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답답했어요. 또한 입주민들의 건강 악화를 지켜보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함께 어울려 지내던 분들이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심한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춘자 씨가 오늘 아침에 119 타고 병원에 갔대요. 뇌졸중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차례도 언젠가는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치매나 중증 질환에 걸린 분들을 돌보는 문제도 있었어요. 복지주택은 요양원이 아니다 보니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는 제한적이었어요. 결국 가족들이 모셔가시거나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복지주택이 완벽한 해답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히 좋은 점들이 많지만 동시에 한계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혼자 살 때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덜 외롭거든요. 중요한 건 복지주택이 노인 주거 문제의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성격에 따라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기에는 불안하고 외로웠지만 요양원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건강이 괜찮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복지주택이 적당한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나 완전한 독립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처럼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듣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주택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지만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들어오시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완벽한 곳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으로 생활하려는 자세. 그게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복지주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경제적 준비를 충분히 하세요.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해요.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꼼꼼히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둘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자녀들과 상의해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셋째, 여러 곳을 알아보세요. 복지주택마다 시설과 프로그램, 주민 구성이 다르니까 본인에게 맞는 곳을 찾으시기 바라요. 넷째, 공동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추세요. 혼자 살 때와는 다르니까 양보와 배려의 자세가 필요해요. 다섯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아무리 의료 서비스가 있어도 본인이 건강해야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요. 여섯째,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소통해야 복지주택 생활의 진정한 장점을 누릴 수 있어요. 일곱째, 현실적인 기대를 하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계획이에요. 물론 건강이 더 나빠지면 다른 선택을 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곳이 제게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년이 외롭고 힘들기만 한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연을 다 읽고 나니 정말 마음이 복잡합니다. 복순 씨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복지주택의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선 복지주택이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시설, 편리한 구조, 의료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 공간의 협소함, 공동생활의 불편함, 시설의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관리비 문제는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월세는 저렴하지만 관리비가 15만 원 가까이 나온다니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분들에게는 큰 부담이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완벽한 곳은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자세.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통해 얻는 위로와 기쁨. 이런 이야기들이 복지주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나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복순 씨처럼 아들에게 버림받는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상처를 안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내신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사회도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서 이런 노인 주거 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 같아요. 복지주택 같은 시설들이 더 많이 생기고 동시에 질적인 개선도 이루어져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실제 거주자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복지주택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복순 씨께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희망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